제 아들이 사실 남편분 호적에. 뭐? 지금 내가 모르는 내 남편의 아들이 있다고? 당신 아들이 내 남편 아들이라고? 이제야 그걸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 아버지가 할머니 남편분이라고요. 제가 사실은 딸이라고요. 할머니가 남편 보험금 2억 받았다면서요? 내가 딸이니까 그거 나누어 가져야죠. 남편의 장례식에 갑자기 찾아온 의문의 여자 그리고 숨겨둔 자식? 남편의 죽음도 황망한데 이 얼얼하게 뒤통수 맞는 듯한 갑자기 나타난 이 자식들은 도대체 정체가 뭔지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분께 무수한 복이 따르실 겁니다. 장례식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복도까지 새어나온다. 검은 상복을 입은 수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멍하니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 박춘식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 믿기지 않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으며 그저 악몽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절을 하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낯선 여자가 검은 옷을 입고 들어서더니 영정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어떡해. 여자의 통곡 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우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수자는 그 여자를 본 적이 없었고 남편의 친척 중에도 저런 사람은 없었으며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여자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수자에게 다가왔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떨리는 입술, 그리고 무릎을 꿇으며 터져나온 한마디. 죄송해요. 제 아이가 사실 남편분 호적에. 순간 장례식장이 얼어붙었고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자에게 쏟아졌으며 어디선가 누군가의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수자의 손에서 염주가 떨어졌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귀가 먹먹해졌으며 여자의 입술만 달싹거릴 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발. 장례식이 끝나고 빈 집으로 돌아온 수자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남편의 낡은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남편이 마시다만 보리차 잔이 그대로였으며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젊은 부부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40년을 속였단 말이야? 수자의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 메아리 쳤다. 믿고 싶지 않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으며 그저 악몽이기만을 바랐다. 그 여자가 장례식장을 나가기 전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줬던 게 떠올랐다.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한번 직접 확인하세요. 수자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지만 차마 뜯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남편이 정말로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다면? 그럼 지난 40년은 대체 뭐였단 말인가? 핸드폰이 울렸다. 해외에 있는 아들 민우였다. 엄마, 장례식 잘 치렀어요? 미안해요. 제가 프로젝트 막바지라. 응, 괜찮다. 엄마, 혹시 아빠 보험금이나 그런 거 확인해 봤어요? 당분간 생활비는 있으시죠? 수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남편이 적금도 드러났고 보험도 있다고 했지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랐으며 남편이 다 알아서 한다고 했기에 신경도 쓰지 않았었다. 엄마, 응, 아빠가 다 준비해뒀대더라. 그럼 다행이네요. 엄마, 저 다음 달에 들어갈게요. 그때 다 정리하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집이 더 적막했다. 수자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열기 시작했다. 통장을 찾아야 했고 보험 서류도 확인해야 했으며 뭐라도 해야 이 불안함을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첫 번째 서랍에는 낡은 사진들과 영수증들이 가득했다. 두 번째 서랍에는 남편의 낡은 지갑과 수첩이 들어 있었고, 세 번째 서랍을 열자 은행 봉투들이 나왔다. 이게 뭐지? 수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통장 정리 내역서였는데 남편 명의로 된 적금과 보험이 전부 해약된 날짜가 찍혀 있었다. 2년 전, 1년 전, 그리고 6개월 전까지. 왜 해약을 한 거야? 순간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박춘식 씨 부인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 땡땡은행입니다. 고객님 남편 명의로 대출금 연체가 발생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수자의 손이 멈췄다. 대출? 남편이 대출이요? 저희 남편이 대출을 받았다고요? 네, 4천만 원이 현재 3개월 연체 상태고요. 고인이 되셨다면 상속인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는데.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4천만 원? 3개월 연체? 적금은 다 해약했고 보험도 없고 게다가 대출까지?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남편이 왜 대출을? 자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수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숨이 막혔으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때 또 핸드폰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어머니, 저 민지예요. 아까 남편한테 들었는데요. 응. 혹시 시아버님 보험금이나 그런 거 나오면 남편 명의로 좀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애들 교육비도 있고 이번에 집도 알아보고 있어서. 수자는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다. 보험금? 무슨 보험금? 빚만 4천만 원인데? 민지야. 네, 어머니. 나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돼. 예.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가 빚이 있어. 4천만 원.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한숨이 들렸다. 어머니, 그건 저희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어머니 명의로 된 거 아니면 저희가 책임질 필요 없고요. 남편은 상속 포기하면 되니까.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 생활비 같은 거 저희한테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서. 딸깍. 전화가 끊겼다. 수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화도 나지 않았으며 그저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옆집 박씨 아줌마가 반찬통을 들고 들어왔다. 언니, 혼자 계시면 안 되지. 밥이라도 먹어야. 박씨 아줌마는 반찬통을 내려놓더니 수자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근데 언니, 장례식 때 그 여자 진짜예요? 동네에서 다 수군거리던데. 그 여자가 춘식 형부 첩이었다고. 애까지 낳았다고. 수자는 고개를 돌렸다. 박씨,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언니, 근데 진짜. 나가줘 제발. 박씨 아줌마가 나가고 수자는 다시 가방에서 그 봉투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고 안에서 나온 서류를 펼쳤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 피검사자 박준서 남 15세. 부친 추정 박춘식 남 72세 확률 99.9%. 수자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진짜였다. 정말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이게 말이 돼? 그때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수자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갓난아기 사진이었는데
뒷면에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수자는 사진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흐느꼈으며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그 여자는 분명 40대 중반이었다. 그런데 아기 사진 날짜는 15년 전. 그럼 그 여자가 30살 때 낳은 아이. 그때 남편은 이미 60대였는데 뭔가 이상해. 수자는 다시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집어들었다.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붙인 추정란 밑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참고 1차 혈연관계 형제 간 유사도 50% 검출됨. 형제? 다음 날 아침 수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건 그 여자의 얼굴과 아기 사진, 그리고 유전자 검사서의 이상한 문구였다. 형제간 유사도 50%. 그게 무슨 뜻일까?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남편 형제의 아이란 뜻인가? 수자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그 여자를 찾아 나섰다. 장례식장에서 받은 명함에 적힌 주소를 보고 시외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렸다. 낡은 연립주택 2층, 초인종을 누르자 그 여자가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돼요? 네. 어서 오세요. 좁은 원룸이었다. 싱크대 옆에는 라면 박스가 쌓여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중학생 교과서들이 널려 있었으며 벽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앉으세요. 차라도? 됐어요.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수자는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서를 꺼냈다. 이거 제대로 된 결과예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도 처음에는 남편분이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밀 검사를 했더니 아버지가 아니라 남편분의 형제라고 나왔어요. 형제? 남편분의 동생이요. 수자의 눈이 커졌다. 시동생? 박춘호? 시동생은 20년 전에 실종됐었어요. 네. 그 전에 저희 엄마랑 만났었대요.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20년 전 여자의 엄마는 25이었고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박춘호를 만났다고 했다. 춘호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술을 좋아했으며 무책임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대요. 빚 때문이었대요. 사채를 썼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때 이미 임신 3개월이었어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수자는 할 말을 잃었다. 시동생이 여자의 엄마를 임신시키고 도망을 쳤다니. 그럼 당신은? 네. 저는 박춘호의 딸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들 준서는 제 아들이고요. 그럼 준서는? 춘호의 손자예요. 그리고 남편분이 조카 손자죠. 수자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왜 우리 남편한테? 여자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춘호의 것이라고 했다. 5년 전에 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시골 병원에서 강경화로 유품 정리하는 사람한테 이걸 받았는데 수첩을 펼치자 거기에는 박춘식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한 줄의 메모. 형님 미안합니다. 제 딸과 손자를 부탁합니다. 수자는 숨이 막혔다. 그럼 남편이 시동생의 딸과 손자를 돌보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래서 연락한 거예요? 네. 3년 전쯤
준서가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그때 처음 연락했고 큰아버지께서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시고 준서 학원비도 대주시고 수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럼 남편이 몰래 해약한 적금도 대출도 전부 시동생의 가족을 돕기 위해서였단 말인가? 왜 우리 남편은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여자는 고개를 떨궜다. 제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큰어머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큰아버지도 그게 맞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40년 산 아내한테 숨기고 혼자서 다 짊어진 거예요? 수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화가 났고 억울했으며 동시에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자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수자는 그런 여자를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쉬며 앉았다. 준서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학교 갔어요. 중3이에요. 이름은 박준서예요. 큰아버지께서 작년에 호적도 올려주셨어요. 박씨 성을 쓸 수 있게. 수자는 눈을 감았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했다니. 호적에까지 올렸다니. 그럼 그 4천만 원 빚도. 네. 아마 저희 때문일 거예요. 준서가 작년에 또 아파서 입원비며 뭐며 많이 들었거든요. 수자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다. 남편이 가족도 아닌 시동생의 가족을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전부 쓰고 심지어 빚까지 졌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중학생 남자아이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눈이 맑았으며 어딘가 남편을 닮은 것 같았다. 엄마 다녀왔어요. 준서는 수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인사하렴. 큰할아버지 부인 큰할머니시다. 안녕하세요. 수자는 준서를 바라봤다. 아이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교복이 조금 작아 보였다. 준서야. 네. 큰할아버지가 너 많이 아꼈다더라.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큰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아프면 병원 데려가 주시고 공부 가르쳐 주시고 친아버지처럼. 수자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남편이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했을까. 친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할머니, 제가 할아버지 산소에 가봐도 될까요? 그럼 같이 가자. 다음 날 셋은 함께 산소를 찾았다. 준서는 남편 산소 앞에 무릎 꿇고 한참을 울었고 수자도 함께 눈물을 흘렸으며 준서 엄마도 남편에게 고개를 숙였다.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준서가 수자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편지가 있어요. 편지? 준서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남편의 필체로 수자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수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간 거겠지. 미안해. 평생 숨기고 살아서 춘호 동생이 남긴 가족을 돌보는 게 형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한테는 말할 용기가 없었어. 화낼까봐, 실망할까봐, 떠날까봐. 그래서 혼자 짊어졌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그 가족 덕분에 나는 형다운 형으로 살다 간 것 같으니까. 당신을 사랑했어. 평생. 춘식. 수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좀 더 당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그때 수자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춘식 씨 부인 맞으십니까? 저는 땡땡 법무법인입니다.
또 비톡촉인가 싶어 한숨이 나왔다. 네. 박춘식 씨가 보증을 서신 채무 8천만 원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수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4천만 원도 모자라서 8천만 원까지? 그게 8천만 원이요? 네.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내일 사무실로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단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빈 이야기에 무슨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지? 다음 날 수자는 법무법인을 찾았다. 깔끔한 사무실이었고 40대 중반의 변호사가 그녀를 맞이했으며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다. 부인, 앉으세요. 무슨 일이죠? 변호사는 파일을 펼치며 말했다. 박춘식 씨가 3년 전에 보증을 서신 채무 8천만 원건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채무가 전액 변제됐습니다. 예. 수자는 귀를 의심했다. 변제 8천만 원을 누가 갚은 거죠? 박춘식 씨 본인이십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돈이 어디 있다고.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박춘식 씨께서 3년 전부터 매달 200만 원씩 변제하셨고 작년에 전액 완납하셨습니다. 200만 원씩? 그럼 총 얼마를? 총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은행 대출 4천만 원도 사실은 이미 작년에 전액 상환된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은행에서 실수로 연체 통지를 보낸 겁니다. 이미 완납된 계좌였거든요. 수자는 의자를 붙잡았다. 머리가 어지러질했다. 빚이 없다고? 남편이 다 갚았다고? 그럼 제가 갚을 빚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는 통장 사본을 내밀었다. 박춘식 씨 명의로 된 비밀 계좌가 하나 있습니다. 부인 명의로 되어 있고요. 제 명의요? 네. 15년 전부터 매달 50만 원씩 입금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수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다. 잔액이 적혀 있었다. 9천만 원. 9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보험 증서를 꺼냈다. 부인 명의로 된 종신보험입니다. 10년 전에 가입하셨는데 사망보험금이 2억입니다. 2억이요? 네. 박춘식 씨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셨고 수익자는 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자는 할 말을 잃었다. 남편이 빚을 다 갚고 적금도 드러났고 보험까지? 그럼 남편이 해약했다는 적금들은? 그건 실제로 해약하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더 높은 수익률의 상품으로 갈아타신 거죠. 그리고 그걸로 빚을 갚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 집 담보대출은요?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이것도 작년에 전액 상환됐습니다. 집은 부인 명의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고요. 수자는 눈물이 났다. 남편이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해결했다니. 그럼 남편은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박춘식 씨가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건넸다. 수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여보, 내가 이 편지를 준비한 건 3년 전이야. 건강검진에서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 언제 갈지 모른다고 하더라. 그래서 서둘렀어. 춘호 동생이 남긴 빚을 다 갚고 우리 빚도 다 갚고 당신 명의로 된 재산도 만들어 놓고 당신이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게. 미안해. 당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다 했어. 춘호 가족 돕는 것도 빚 갚는 것도 전부 혼자서.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당신을 지켰고 가족을 지켰으니까. 사랑해. 평생.
그리고 앞으로도 부탁이 하나 있어. 준서와 그 엄마를 가끔 봐줘.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춘식. 수자는 편지를 읽으며 펑펑 울었다. 남편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 혼자 다 짊어지고 혼자 다 해결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부인,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USB를 꺼냈다. 박춘식 씨가 녹음하신 메시지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수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자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자야, 이 소리 듣고 있으면 내가 먼저 간 거겠지. 미안해. 평생 걱정 끼쳤지? 추노 일로, 돈 일로. 하지만 당신은 몰라도 돼.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빚은 없어. 집도 당신 명의야. 통장에도 9천만 원 있고 보험금도 나올 거야. 민우한테 줄 필요 없어. 그 돈은 전부 당신 거야. 그리고 준서, 그 애한테 3천만 원 남겨뒀어. 대학 갈 때 쓰라고. 통장은 변호사한테 맡겼어. 수자야, 당신 잘 살아. 건강하게, 행복하게. 내 목까지. 사랑해. 정말 사랑해. 춘식. 녹음이 끝났다. 수자는 입을 막고 한참을 울었다. 한참 후 수자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준서한테 줄 돈은 제가 전달할게요. 알겠습니다. 통장 여기 있습니다. 수자는 통장을 받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법무법인을 나와 준서네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준서 엄마가 문을 열었다. 큰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네. 어서 오세요. 방에 앉아 수자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이거 준서 대학 갈 때 쓰라고 남편이 남긴 거예요. 큰어머니, 이게. 통장을 펼치자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이런 거 저희가 받을 수 없어요. 남편 유언이에요. 받아요.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가끔 놀러 와요.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여자는 통장을 받으며 펑펑 울었다. 수자도 함께 눈물을 흘렸고 둘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자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같은 사람하고 40년을 살아줘서.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민우였다. 엄마, 저 다음 주에 들어가요. 아버지 유산 정리하러요. 유산? 네. 혹시 뭐라도 남은 거 있으면 정리해야죠. 수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민우야. 네. 유산 정리 안 해도 돼. 너한테 줄 거 없어. 예.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전부 내 명의로 해놨어. 너는 상속 포기했잖아. 그게, 엄마,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고. 됐어. 나 혼자 잘 살 거야.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엄마, 그리고 민지한테 전해줘. 시어머니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나 알아서 잘 살 거니까.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끊을게. 딸깍. 전화를 끊고 수자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웃었다. 여보, 당신 덕분에 나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문을 열자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낯선 얼굴이었고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으며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다. 저, 박춘식 씨 부인 맞으세요? 네. 저, 할머니를 꼭 만나야 해서요. 제 이름은 강민지고요. 박춘식 씨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수자는 한숨을 쉬었다. 또 무슨 일이야? 들어오세요.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강민지라는 여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할머니, 사실은 무슨 일이에요? 박춘식 할아버지의 숨겨진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수자는 눈썹을 찌푸렸다. 숨겨진 딸? 무슨 소리예요? 제 동생이요. 강수진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할머니를 찾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가짜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만들어서요. 가짜? 강민지는 서류를 펼쳤다. 거기에는 박춘식의 딸 강수진이라고 적힌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있었다. 이게 조작된 거예요. 동생이 사기 전과가 있거든요. 노인분들 상대로 보이스피싱도 하고. 수자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진짜 같아 보였지만 발급기간 이름이 조금 이상했다. 그럼 당신은 왜 나한테 이걸 알려주는 거죠? 제가 박춘식 씨한테 빚을 졌거든요. 5년 전에 제가 사업 실패해서 힘들 때 박춘식 씨가 1,000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이자도 안 받고. 강민지는 눈물을 닦았다. 그 돈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갚으려고 하니까 박춘식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갚으려고 왔는데 동생이 할머니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당신 동생이 언제 나를 찾아온다고 했나요? 내일이요. 내일 오전에 찾아갈 거라고 했어요. 수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씁쓸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알려줘서. 할머니 조심하세요. 동생이 정말 교묘해요. 눈물도 잘 흘리고 거짓말도 진짜처럼 하고. 걱정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강민지가 돌아가고 수자는 곰곰이 생각했다.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나타나는구나. 진짜 가족도 가짜 가족도. 다음 날 오전 예상대로 초인종이 울렸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저 박춘식 씨 부인이세요? 네. 저는 강수진이라고 해요. 사실은 박춘식 씨의 딸이에요. 그래요? 들어와요. 정말요? 네. 이야기 좀 들어봐야죠. 여자는 거실로 들어와 앉았다. 여자는 가방에서 조작된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꺼냈다. 이게 증거예요. 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박춘식이라고. 수자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조작된 게 뻔했지만 모르는 척했다. 그래서 엄마가 누구예요? 김영희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0년 전이면 당신은 28이니까. 내 남편이 52살 때? 네. 엄마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대요. 수자는 속으로 웃었다. 정말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래요. 그럼 증거가 더 있나요? 네. 이것도요. 여자는 남편과 함께 찍은 듯한 사진을 꺼냈다. 하지만 수자는 한눈에 알아봤다. 포토샵으로 합성한 사진이었다. 남편의 얼굴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붙어 있었다. 그렇군요. 할머니, 저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여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거짓말 그만해요. 예. 당신 강수진 맞죠? 사기 전과 삼범. 여자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 언니한테 어제 다 들었어요. 조작된 유전자 검사 결과, 합성한 사진.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나가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여자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벌떡 일어났다. 에이, 재수없게. 돈 많다고 했는데. 뭐라고요? 할머니가 남편 보험금 2억 받았다면서요?
그거 좀 나눠 가지자고 온 건데. 수자는 어이가 없었다. 이 여자가 지금 당당하게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즉, 강수진은 가방을 들고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수자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세상에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강민지였다. 할머니, 동생이 다녀갔나요? 네. 쫓아냈어요. 다행이다. 할머니, 그리고 제가 빌린 돈이요. 이거 받아주세요. 아니에요. 됐어요. 아니에요. 박춘식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신 은혜를 갚고 싶어요. 1,000만 원, 이자까지 쳐서 1,500만 원 드릴게요. 정말 안 받아도 돼요. 할머니,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해요. 수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럼 반만 받을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준서한테 줄게요. 준서요? 네. 남편이 돌봐주던 아이예요. 착한 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수자는 남편 영정을 바라봤다. 여보, 당신이 도와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갚네요. 당신 잘 살았어. 정말 잘 살았어. 그날 저녁 수자는 준서와 그 엄마를 집으로 불렀다. 식탁에는 갈비찜, 잡채, 김치찌개가 가득했고 준서는 행복하게 밥을 먹었다. 할머니, 이거 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많이 먹어. 밥을 먹으며 수자는 준서 엄마에게 말했다. 앞으로 매달 생활비 50만 원씩 보낼게요. 큰어머니,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남편 유언이에요. 준서 대학 갈 때까지 돌봐주라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밥 먹으러 와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준서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수자도 함께 눈물을 닦았고 준서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준서. 그날 밤 준서 가족이 돌아가고 수자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당신이 지키려던 사람들. 내가 이제 지킬게. 당신 못 가지. 영정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수자는 남편이 남긴 돈으로 작은 분식집을 차렸다. 춘식이네 김밥이라는 이름으로. 준서가 방과 후에 와서 공부도 하고 손님도 도왔으며 준서 엄마도 가끔 와서 일을 도왔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가 문을 닫을 무렵이었다. 익숙한 얼굴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며느리 민지였다. 어머니. 수자는 놀랐지만 태연하게 설거지를 계속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해외에서 사고가 났어요. 다리를 다쳐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수자의 손이 멈췄다. 많이 다쳤어? 네. 수술비가 많이 들어서 저희 집도 팔았어요. 그런데도 부족해서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이요. 수자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이 다쳤다는데 엄마로서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다. 통장 계좌번호 알려줘. 보내줄게. 어머니. 민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빴어요. 일어나렴. 그리고 민우 잘 돌봐줘, 내 아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민지가 나가고 수자는 핸드폰으로 송금을 했다. 5천만 원. 남편이 남긴 돈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쓸 수 있었다. 그 다음 날 준서가 가게로 달려왔다. 할머니, 제가 전교 10등 했어요. 정말? 네.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대요.
수자는 준서를 끌어안았다. 잘했어. 우리 준서 큰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할머니,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매일 밥 챙겨주시고 공부방도 보내주시고 당연한 거지. 우리 가족인데. 준서는 할머니를 꼭 안으며 울었다. 수자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며느리 민지가 들어왔다. 그리고 뒤따라 들어온 사람은 아들 민우였다. 엄마. 민우는 목발을 짚고 있었다. 다리에 깁스가 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민우야. 엄마 미안해요. 제가 상속 포기하고 엄마 혼자 두고.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정말 후회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계실 때 제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민우는 목발을 짚고 무릎을 꿇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불효자였어요. 수자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 다친 몸으로 무슨 짓이야. 엄마.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아버지도 그걸 바라실 거야. 민우는 엄마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수자도 아들을 안으며 등을 두드려줬다. 그날 밤 수자는 모두를 집으로 초대했다. 준선의 가족, 민우네 가족, 그리고 식탁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이 가득했고 모두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할머니, 이거 큰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갈비찜이죠? 그래, 준서야. 큰할아버지께서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수자는 남편 영정을 바라봤다. 그래, 우리 모두 지켜보고 계실 거야. 밥을 다 먹고 수자는 모두에게 말했다. 오늘 모인 이유가 있어. 모두가 수자를 바라봤다. 남편이 남긴 돈으로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 춘식 장학재단.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는 거야. 어머니, 준서처럼 가정 형편은 어렵지만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 남편이 그걸 바랐을 것 같아. 준서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 큰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민우야. 네, 엄마. 너도 다 나으면 재단 일 도와줘. 아버지 뜻 이어가자. 네, 엄마. 제가 열심히 할게요. 모두가 박수를 쳤다. 준서는 할머니를 안았고 민우는 엄마 손을 꼭 잡았으며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수자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당신 잘했어. 정말 잘 살았어. 준서도 잘 크고 있고 민우도 정신 차렸고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 영정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당신이 지킨 사람들, 내가 계속 지킬게. 당신 목까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도 도울 거야. 당신 이름으로. 수자는 남편 사진에 입을 맞췄다. 사랑해. 평생. 그리고 다음 생에도.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다. 거실에는 준서가 그린 가족 그림이 붙어 있었다. 나, 준서 엄마, 준서, 그리고 하늘에서 웃고 있는 남편까지. 6개월 후 춘식 장학재단 현판식이 열렸다. 작지만 따뜻한 사무실이었고 벽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다. 준서는 장학재단 1호 장학생으로 선정됐고 아들 민우는 재단 실무를 맡았으며 준서 엄마는 상담 봉사를 하기로 했다. 현판식이 끝나고 수자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남편 사진 앞에 서서 말했다. 여보, 시작했어. 당신 이름으로. 앞으로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거야. 준서처럼 어려운 아이들이. 그때 문이 열리며 준서가 들어왔다. 할머니, 이거 드릴 게 있어요. 준서가 건넨 건 직접 쓴 편지였다. 할머니께.
할머니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큰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저한테는 천사예요. 저는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울 거예요. 사랑해요. 할머니 준서 올림. 수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준서를 끌어안았고 준서도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행복해서 우는 거야.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 덕분에.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자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소주잔을 따랐다. 여보, 건배. 당신 덕분에 나도 행복해. 준서도 행복하고 많은 아이들도 행복해질 거야. 소주잔을 비우고 수자는 웃었다. 당신 보고 싶어? 많이. 하지만 아직 갈 수 없어. 할 일이 너무 많거든. 당신이 시작한 일, 내가 계속할 거야. 영정 속 남편이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다. 1년 후, 춘식 장학재단은 50명의 학생들을 돕고 있었고, 수자는 매일 바쁘게 움직였으며, 준서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전교 10등을 유지했다. 아들 민우는 다리가 완전히 나아 재단 일에 전념했고 며느리 민지는 수자를 진심으로 따랐으며 손주들도 할머니를 자주 찾아왔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박씨 아줌마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이 수자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수자 씨, 정말 대단하세요. 남편분이 남긴 걸로 장학재단까지 만들고 춘식이 형님도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동생 가족까지 챙기시고 우리 동네 자랑이에요. 수자 씨. 수자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1년 전만 해도 수군거리던 사람들이었는데 하지만 화내지 않았다. 그저 남편이 지킨 것들을 지키는데 집중했다. 어느 가을날 남편 산소를 찾았다. 준서, 민우, 그리고 준서 엄마가 함께였다.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고 모두 함께 절을 했다. 큰할아버지, 저 이번에 모의고사 전교 5등 했어요. 아버지, 재단에서 이번 달에 10명을 더 선발했어요. 큰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수자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 모두 잘 살고 있어. 당신이 원했던 대로. 당신이 지킨 사람들. 다 행복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 준서가 수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 나중에 의사 될 거예요. 의사? 네. 그래서 아픈 사람들 많이 고칠 거예요. 큰할아버지처럼 착한 의사가 될 거예요. 수자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잘 될 거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할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영웅은 무슨, 그냥 할머니일 뿐이야. 아니에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큰할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수자는 눈물을 참았다.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수자는 서랍에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를 꺼냈다. 이미 수십 번도 넘게 읽은 편지였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웠다. 수자야, 당신은 강해. 나보다 훨씬 강해. 그래서 나는 안심하고 갈 수 있어. 당신이 있으니까. 사랑해, 춘식. 수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나도 사랑해, 여보. 평생. 그리고 다음 생에도. 5년 후. 준서는 의대에 합격했고 춘식 장학재단은 200명의 학생들을 돕고 있었으며 수자는 여전히 건강하게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다. 남편 산소 앞에서 수자는 웃으며 말했다. 여보, 준서가 의대 갔어.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대로. 그리고 우리 재단, 이제 전국구야.
서울에도 지부 생겼어. 묘비에 햇살이 비쳤다. 나 이제 73이야. 당신 없이 5년을 살았어. 외롭지 않냐고? 외롭지. 많이. 하지만 후회는 없어. 당신이 남긴 사랑. 계속 전하고 있으니까. 수자는 묘비에 입을 맞췄다. 조금만 더 기다려. 할 일 다 끝내고 갈게. 그때는 당신 손 꼭 잡고 안 놓을 거야.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사랑이 가득한 바람이었다. 수자는 웃으며 산을 내려왔다. 준서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갔으며 석양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췄다. 이 이야기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은 더 강합니다. 수자는 남편을 잃었지만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준서는 고아나 다름없었지만 진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토끼였습니다.